오랫동안 쌓여왔던 원통함을 풀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다. 형사님, 전부 털어놓겠습니다. 들어주시겠어요? 그래, 말해봐. 7년에 걸친 복수극 끝에 난 살인범이 되었다. 내 이름은 카와이 아키라, 30살의 새신랑이다. 왔어? 오늘 저녁은 돼지고기 생강구이야. 밥 3그릇은 뚝딱이겠는걸? 이쪽은 사오리, 예쁘고 자랑스러운 내 아내이다. 내일 구청에 간다고? 하천 주변에 사는 노숙자 현황 보고하러. 이거 드세요. 사오리는 노숙자 지원 자선단체의 일원이었다. 노숙자는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 더위, 추위, 굶주림은 노숙자의 삶을 위협한다. 이거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고맙소. 그래서 그들을 돕는 것이라고 사오리는 말했다. 사람은 형편이 어려우면 도와달라는 말이 쉽게 안 나오는 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손을 뻗는 거지. 그렇구나. 훌륭한 자세야. 배불러서 못 움직이겠다. 자기야, 나 침대로 옮겨줘. 너무 농담도? 알아서 가세요. 사오리처럼 멋진 여자가 또 있을까? 사오리와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보, 미안한데 오늘 늦게 들어갈 것 같아. 난 저녁 먹고 들어가니까 자기도 뭐 사 먹어? 알겠어. 조심히 들어와. 일이 길어지는 모양이었다. 사오리는 집에 가던 중 공경에 처한 사람을 발견했다. 저 혹시 배 안 고프세요? 뭐야, 넌 저기다! 저리가! 저기라뇨. 우선 밥부터 먹고 차분히 말씀 나눌까요? 척보기에 영양 상태가 안 좋은 듯한 남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었다. 우리 단체의 협력자분께서 운영하시는 식당이에요. 사양 말고 마음껏 드세요. 독다리가 있는 거 아니야? 독이라뇨. 사장님, 가라아게 정식 곱빼기 주세요. 오케이, 배불리 드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었지만 사오리는 그래야만 적성이 풀리는 성미였다. 저리가! 이건 내 거야! 걱정 말아요. 안 뺏어 먹으니까. 그런데 노숙자의 언행이 어딘가 이상했다. 난 사오리를 마음속 깊이 존경하고 사랑했다. 왜 그래요? 속이 안 좋아요? 갑자기 과식해서 탈났나? 사오리가 없는 삶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음식에 독 넣은 거 맞지? 날 왜 죽이려는 거야? 독 안 들었다니까요. 일단 진정하세요. 네? 날 왜 죽이려는 거냐고! 일하느라 많이 피곤하겠지. 사오리가 좋아하는 슈크림이라도 사가야겠다. 이게 날 속였겠다! 죽기 전에 너부터 죽여지 마! 그리고 그날은, 아니, 사오리는 영영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자정이 지난 시각, 느닷없이 핸드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휴먼경찰서입니다. 가와이 사오리 씨의 가족분 되십니까? 네, 맞는데요? 경찰에게 걸려온 전화였다. 부인께서 공원에서 쓰러진 채 주민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치료는 했지만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셨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주십시오. 네? 뭐라고? 경찰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다. 경찰이 일러준 병원으로 향하자 시신은 크게 훼손된 상태입니다. 소지품으로 본인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오리,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눈에 들어왔다. 말도 안 된다. 사오리일 리가 없다. 분명 다른 사람일 것이다. 아니야! 아니라고! 선생님! 이불을 걷자 얼굴에 반이 훼손된 사오리인 듯한 사람이 보였다. 아니, 이 사람은 사오리가 맞았다. 나는 털썩 주저앉았다. 어쩌다 이렇게 됐어? 선생님... 어찌된 상황인지 알지 못한 채 하염없이 눈물만 툭툭 떨어졌다. 그 후 경찰은 신속히 근처 CCTV를 확보해 용의자를 체포했다. 에이, 건드리지 마! 너희도 날 죽일 생각이지? 가만히 있어!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범인은 사오리가 그날 친절을 베풀었던 노숙자였다. 취조 및 변호사 상담을 거쳐 사오리가 세상을 떠난 지 석 달 만에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 앞으로 나오시오. 말 쳐다봐, 이 자식들아. 여긴 어디야? 절대 봐주지 않겠다. 사오리의 목숨을 빼앗은 대가는 극형뿐. 악질 범죄이니 필시 극형이 선고될 것이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나한테 독을 먹이려고 했어. 제 음식은 독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날 죽이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니까. 아쿠치란 남자의 증언은 엉망진창이었고 질이 멸렬한 언행으로 법정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냥 극형을 선고하고 끝내면 될 것을 이딴 헛소리에 왜 귀 기울여주느냐 말이다. 변호인, 피고인의 형사 책임 능력은? 피고인은 정신장애를 앓고 있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봅니다. 다들 무슨 소리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니. 그 이후 심의를 진행하는 동안 사오리의 이름은 다신 언급되지 않았다. 어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형사 책임 능력 유무가 재판의 쟁점이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사오리가 죽었는데. 조현병이란 정신적으로 혼란을 겪는 정신질환으로 급성 조현병의 경우 환각, 환시, 환청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망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심의 끝에 피고인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곤궁한 생활환경 탓에 병원에 갈 수도 없었으므로 심각한 조현병을 앓고 있었음에도 이를 자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리고 믿기지 않는 판결이 내려졌다. 심신미약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39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무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나도 모르게 방청석에서 소리를 질렀다. 나는 통곡했다. 어떻게 무죄일 수가 있나? 저놈이 내 아내를 죽였어! 저놈은 사형해줘야 한다고! 그 여자가 날 죽이려고 했다니까? 방청석 정숙하시오. 죽여버릴 거야! 내가 죽여버릴 거라고! 경비원은 펄펄 뛰는 날 법정 밖으로 내쫓았다. 판결이 내려진 후 변호사 사무소에서 설명을 들었다. 심신미약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퇴원시 법정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피고인은 아마 평생을 정신병원에서 지낼 겁니다. 그게 그 남자에게 내려진 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인가. 그런다고 사오리가 편히 잠들 수 있겠느냐 말이다. 법은 그놈을 지켰으면서 사오리는 모른 채 했다. 정의란 대체 무엇인가? 용서 못해. 아쿠치, 널 반드시 찾아내고 말겠어. 텅 비어버린 어두운 방 안에서 나는 복수심에 불타올랐다. 그날 이후 다크웹을 뒤져 범죄자에게 복수하는 방법을 강구했다.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그놈이 어디 있는지부터 알아내야 해.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병원명은 비밀에 붙여진다. 우선 병원이 어딘지부터 알아내야 한다. 다크웹을 통해 알게 된 야쿠자에게 큰 돈을 치르고 정보를 입수했다. 그 남자가 입원한 병원이다. 감사합니다. 여기 사례금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7년의 세월이 흘렀다. 회사도 때려치우고 온 재산을 쏟아부어 빚까지 졌다. 병원과 계약을 맺은 청소업체를 찾아 면접을 받고 무사히 통과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무 희망지에 정신병원을 기입하고 한 달 후 병원에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정신병원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이었다. 사오리를 무참히 죽인 놈이 이런 데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다고. 그 생각이 미치자 내 안에서 어두운 분노가 폭발했다. 이곳으로 일하러 온 지 사흘째. 식당 청소를 하러 갈 때였다. 아쿠치 씨, 식사하셔야죠. 안에 독 있는 거 아니야? 그 목소리가 귓가에 닿은 순간 온몸에 피가 끓는 듯한 감각이 휩싸였다. 목소리가 들린 방향으로 시선을 들자 그놈이 보였다. 머리와 옷차림은 단정돼 있었고 조금 나이를 먹긴 했지만 틀림없이 아쿠치였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7년 동안 이 순간을 얼마나 상상했던가.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
사오리의 원수는 내가 갚는다. 청소도구 안 깊숙이 감춰두었던 칼을 꺼냈다. 숨을 가다듬은 뒤 목표를 정했다. 기나긴 세월이 흐른 지금 드디어 단죄의 시간이 찾아왔다. 나는 놈을 향해 달려들었다. 아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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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에 들린 칼을 보더니 간호사가 벌벌 떨며 뒤로 자빠졌다. 칼을 꽂아 넣을 부위는 말할 것도 없이 얼굴이었다. 사오리의 얼굴을 망가뜨린 놈에게 가차없이 연거푸 칼을 찔러 넣었다. 책임질 능력이 없어.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해. 그걸 받아들이란 말인가? 사랑하는 아내와 고통과 분노를 똑똑히 알려주리라. 주저앉아있던 간호사가 삐끗한 허리로 도주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 좀 불러줘요. 상황은 생각보다 어이없게 종결되었다. 아쿠치는 꿈쩍도 하지 않게 됐다. 사오리, 해냈어. 복수에 성공했다고. 목적을 이룬 나는 천국에 있을 사오리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잠시 후 들이닥친 경찰이 나를 경찰차에 쳐넣었다. 범죄자가 된 남편을 본다면 사오리가 슬퍼하겠지. 아니, 사오리는 이 세상에 없다. 그저 애처로운 공상에 불과하다. 그래도 난 후회하지 않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코로나블루라는 말이 새로 생겨나고 정신질환을 앓게 될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이번 이야기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은둔형 외톨이 소년이 일으킨 일본 범죄 역사의 길이 남을 사건을 다룬다. 내 이름은 네오 코이치. 사가현에서 살고 현재 17살이다. 2000년 5월 3일 나는 어떤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버스에 올라탔다. 중학교 1학년 시절 성적이 뛰어난 학생이었던 나는 당시 지역에서 이름난 명문고에 진학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다른 애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학교는 그 자체로 내게 스트레스였다. 성적은 점점 떨어졌고 본의 아니게 한 단계 낮은 수준의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이런 무식한 학교에 있을 바엔 그냥... 하지만 이 학교에 있어야 할 의미를 찾지 못한 나는 입학하고 고작 9일 만에 자퇴했다. 그 뒤로 나는 집안에 틀어박히게 되었다.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됐냐고? 언제부턴가 폭언을 일삼게 되었다. 수직 상승하는 내 과격한 언행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어머니가 경찰과 진료소에 상담했다. 내가 이런 데 왜 와야 하는데? 미안해. 나는 강제로 정신과에 입원해야 했다. 이 병원에서 나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뉴스를 접했다. 와, 나도 이 사람처럼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도요카와시 주부 살인 사건을 일으킨 17살 소년이었다. 나는 그 소년에게 공감했다. 심지어 우러러보기까지 했다. 나랑 같은 나이임에도 온 나라를 뒤흔든 그 소년. 얼마 후 나는 우러러보는데 그치지 않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마저 들었다. 그리고 2일 후 나는 상상을 행동으로 직접 옮기게 되었다. 그날 외박 허가를 받은 나는 곧장 근처에 있는 철물점에 들렀다. 이것만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어. 정신 차리고 보니 날 길이 40cm의 날부치를 구매한 상태였다. 더는 충동을 자제할 수가 없었다. 내 인생을 시궁창으로 밀어넣은 모교에서 복수하고 싶었지만 하필이면 황금 연휴와 겹쳐 휴교였다. 누구들 이제 무슨 상관이야. 버스를 노리면 되지. 왜 그런 결심을 했냐고? 딱히 이유는 없다. 나는 사가역에서 텐진역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이 버스는 텐진으로 가는 고속버스입니다. 가방 안에 시카를 숨기고 버스기사 바로 뒷좌석에 탔다. 황금 연휴였던 탓인지 버스 안 승객은 20명 정도로 제법 붐볐다. 좆같네. 뭐가 좋다고 쳐 웃고들 있어. 그리고 버스가 출발하고 40분이 지났을 무렵 나는 시카를 쥐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앞에 있는 버스기사에게 시카를 들이밀었다. 죽기 싫으면 내 말 잘 들어. 알겠지? 네? 네? 기사의 얼굴이 단숨에 새파래졌다. 하긴 그렇지 않고는 못 베기겠지. 이 정도 길이의 시칼은 흔치 않으니까 말이야.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죽여버린다! 줄곧 떠들썩했던 버스 안이 순식간에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이 버스는 내가 접수했다! 앞으로 너희가 향할 목적지는 텐진이 아니라
승객 대부분이 여성이라 천만다행이었다. 버스 안은 공포에 휩싸여 완전히 얼어붙었다. 나는 승객들의 핸드폰이나 상의를 몰수하고 여자는 앞쪽, 남자는 가장 뒤쪽에 앉혔다. 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아! 커튼도 쳐! 얼른! 범행을 외부에 들키지 않도록 커튼을 닫았다. 이 와중에 정황을 눈치채지 못한 여자 한 명이 버스 안 정가운데 쪽에서 쿨쿨 자고 있었다. 야, 너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고작 승객 한 명에게 휘둘렸다는 사실이 나를 화나게 했다. 나는 있는 힘껏 직칼로 여자의 목을 찔렀다. 죽어라! 치명상을 입히는 데는 실패했지만 여자의 목에 제법 큰 상처를 내는 데는 성공했다. 심상치 않은 긴장감 속에서 버스는 끝없이 달려 1시간 정도가 지났다. 승객들을 화장실에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대신 한 명씩 가라. 도망치면 한 놈씩 저 세상 행일 줄 알아? 나는 승객들을 협박한 뒤 갓길에 버스를 세웠다. 나는 가장 먼저 40세 전후의 여자를 내려주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이 씨발! 그년이 내 뒤통수를 짜! 그 여자는 화장실에 가지 않고 그대로 도망을 간 것이다. 격분한 나는 버스를 출발시켰다. 난 약속은 지키거든. 연대 책임이다. 본보기로 이제 한 놈 죽여주마! 때마침 앞에 있던 50세 정도로 보이는 여자와 순간 눈이 마주쳤다. 나는 그 여자를 죽이기로 했다. 도망치더니 잘못한 거야. 참 원망할 거면 그래 나 원망해. 나는 자비 없이 식칼을 내리찍었다. 여자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통로에 쓰러졌다. 그 무렵 좀 전에 도망쳤던 여자가 공중전화로 신고했다. 버스를 탈취당했어요. 범인은 큰 식칼을 갖고 있고요.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경찰차가 버스를 쫓아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차 안에서 위화감을 느꼈다. 창문이 한 군데 열려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거기 앉아있던 여자가 사라진 상태였다. 창문을 열고 탈출한 것이다. 나는 꼭대기까지 화가 치밀었다. 내가 도망가지 말라고 했지! 나는 망설임 없이 가까이 있던 나이든 여자를 숙청했다. 그러게 진작 도주범을 말렸어야지. 잠시 후 이번엔 뒤쪽에 앉아있던 50세 전후의 남자가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발! 3명이나 도망갔잖아! 새끼는 다 뒤졌어! 그리고 나는 저항할 위험성이 있는 남자 4명을 모두 내리게 했다. 제 와이프도 내려주세요. 닥쳐! 남자만이야! 부부건 뭐건 여자는 못 내려준다. 그 무렵 속보입니다. 사가현에서 17살 소년이 10대 명의 승객을 태운 버스를 탈취했습니다. 내가 일으킨 사건은 TV로 전국 중계되었고 버스는 경찰차와 헬리콥터에 쫓기고 있었다. 밤이 되어 버스는 경찰차에 포위되었고 수사관이 나를 설득했다. 복수는 아직 안 끝났어! 부탁이니 부상자들만이라도 내려주겠나? 음식물을 가져와주는 조건으로 부상자를 내려주기로 했다. 어차피 사경을 헤매는 중이지만 그때였다. 부모님이 내 시야에 들어왔다. 아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어요. 엄마는 수사관 옆에서 질질 짜고 있었다. 뭐하러 왔어? 얼른 안 가? 그대로 날짜가 바뀌었다. 오전 5시가 되었다. 기동대원들과 대치하던 와중에 내가 잠시 인재들에게서 한눈을 판 그 순간 뭔가가 버스 창문을 깨고 들어왔다. 연기와 함께 기동대원들이 일제히 강행 돌파를 해온 것이다. 복수가 아직 안 끝났는데 나는 온 힘 다해 저항했다. 꼼짝 마라! 하지만 기동대의 수에 밀려 나는 강제로 붙잡히고 말았다. 이렇게 15시간 반에 걸친 내 복수극은 막을 내렸다. 나는 승객 3명을 찔렀고 그중 1명은 사망했다. 그런데 난 왜 복수를 하려고 했지? 잘 모르겠다. 내 이름은 앤디 랜턴. 억울한 누명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아 30년을 복역한 뒤에야 자유를 되찾은 남자다. 이 길고 긴 싸움의 시작은 1985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간다. 앤디야, 창고 청소 좀 부탁한다. 네? 당시 29살이었던 난 슈퍼마켓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당시 나는 종업원 중에서도 근면한 편이었는데. 앤디야, 미안한데 채소 칸 좀 채워줄 수 있니?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이유는 우리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일자리를 잃게 되면 유일한 가족인 엄마와 함께 길거리로 나앉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날도 나는 자진해서 가게 청소를 하던 중이었다. 얼른 끝내고 엄마한테 드릴 선물 하나 사서 가야겠다. 그 시각 내 인생을 크게 흔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줄도 모르는 채 말이다. 다음 날 아침을 먹고 가게로 향하는 내 앞에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등장했다. 앤디 랜턴, 널 강도 및 살인미수 용의자로 체포한다. 네? 처음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잠깐만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침이 때도 소용없어. 자세한 이야기는 서해 가서 한다. 잔말 말고 따라와. 여기서 이 이상 저항했다간 총에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형사의 지시에 따르기로 했다. 앤디야, 따라가면 안 돼. 앤디야. 괜찮아요, 엄마. 금방 오해만 풀고 올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걸지도 모른다. 흑인인 내가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애초에 없었다는 걸. 경찰서 조사실에서 나는 처음으로 사건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어제 오후 7시경 버밍햄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이 일로 점주는 무장한 강도가 쏜 총에 맞고 금품을 빼앗겼어. 나는 이때까지 내 무죄를 증명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내 직장이 있는 배서머에서 사건 현장까지는 24km나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점주는 범인으로 앤디 랜턴 널 지목했다. 이에 대해 할 말 있나? 있습니다. 게다가 사건이 발생한 시각 나는 창고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 전 범인이 아닙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간에 전 직장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고요. 피해자가 네 이름을 말했다니까. 이 알리바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난 마트 보안 요원의 존재는 물론 타임카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그런 나의 필사적인 설명을 형사는 고숨치며 듣고 있었다. 할 얘기는 그게 다인 건가? 네? 뭔가 착각하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말이야. 그렇게 말하며 형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한테 알리바이가 있든 없든 그런 건 상관없어. 그렇게 말하며 형사는 옆으로 오더니 내 머리를 잡은 채 책상에 찍어 눌렀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네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어. 그럼 근데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알아? 어쨌든 넌 벌을 받게 될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지가 통할 리가 없잖아. 네가 유죄인 이유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5개는 말해줄 수 있다고. 필요 없어. 하나, 넌 흑인이다. 둘, 백인 점주가 널 범인이라고 지목했다. 셋, 사건 담당자 또한 백인이다. 넷, 재판관도 백인이다. 다섯, 배심원도 전원 백인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나는 그렇게까지 악의로 일그러진 사람의 얼굴은 이전에도 본 적이 없었다. 나는 결국 형사의 말처럼 범인으로 기소되었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무죄라는 것 또한 무시되었다. 이게 사건에서 사용한 흉기다. 알아보겠나? 우리 집을 온통 헤집고는 아버지의 유품인 오래된 총이 흉기라면서 들고 왔을 때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날 지경이었다. 피고인으로서 보내진 재판소는 고립무원의 전쟁터였다. 그럼 앤디 랜턴의 심의를 시작한다. 법정에선 검찰 및 배심원들은 모두 백인이었고 난 그 속에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었다. 그리고 뒤이어 시작된 재판은 재판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것이었다. 피해자가 앤디 랜턴, 당신을 범인으로 지목한 이상 굳이 심의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난 그때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변호사님, 제발 무슨 말이라도 해주세요! 그들이 준비해준 변호사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나의 코미디를 보고 있는 것만 같았던 재판이 끝나고 피고를 사형에 처한다. 내게 내려진 처벌은 사형이라는 뻔하디 뻔한 극형이었다.
내가 투옥된 사형수 감방은 사형 집행실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오늘은 데니 차례인가? 천국에 먼저 가서 기다려줘, 데니. 같이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의 단말마가 연일 들려왔다.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우울하기만 했던 심정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어차피 죽을 목숨 누굴 원망하면서 보내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남은 시간을 소중히 하면서 살아보자. 그렇게 생각한 나는 간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저희들끼리 독서 클럽을 만들었으면 하는데요. 독서 클럽? 네.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공부하고 싶은데 성경 말고 다른 책도 볼 수 있을까요? 상황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고 사형수 감방의 도서실에는 다양한 책들이 구비되었다. 대단한걸? 신세계로 가는 문이 열린 기분이야. 그렇게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 외에도 사형수들이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다. 이런 내 행동은 생각지도 못한 효과를 낳았는데. 안녕하세요, 랜턴씨. 전 변호사 찰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에게 흥미를 가진 인권 변호사가 사건의 재심의 청구를 진행해준 것이었다. 결심된 지 이미 10여 년이 지난 사건의 재심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지만 그날 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앤디에게 창고 청소를 부탁했어요. 당시 점주의 증언 및 타임카드의 기록을 봐도 앤디 씨의 알리바이는 명백합니다. 변호사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힘을 빌려주었고 그들의 도움 덕분에 나는 살아서 형무소를 벗어날 수 있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3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버렸지만 이미 사형당한 이들에 비하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며 살아보려 한다. 내 이름은 하네다 소이치. 어쩌자고 사람들은 다 저렇게 병약한 건지 참. 올해로 40살이 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다. 하지만 지금 나는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다. 야야야, 엄청나게 아프네. 무슨 뇌 속까지 울리는 느낌이야. 인생 처음으로 병원에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 그 아픔의 원인, 고민의 정체는 바로 이거다. 이가 전부 검게 변해버렸잖아. 역시 이제 한계인 건가? 그래, 바로 이 검게 변해버린 이 때문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어째서인지 이를 닦는 게 너무나도 싫었다. 이 깨끗이 닦고 자야지. 네. 닦는 척만 하면 되지 뭐. 그래서 8살이 된 이후로 한 번도 이를 닦은 적이 없다. 물론 몇 년 뒤엔 이가 엉망진창이 되어 아파왔지만 그래도 이 닦는 건 싫은데. 이 정도면 그냥 참아도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이 닦기보단 아픔을 참는 걸 선택했다. 그러다 혼자 살게 된 다음부터는 이를 닦는 척조차 할 필요가 없어졌고 그렇게 양치라는 단어는 내 사전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도 입냄새가 걱정이 될 때면 구강청정사탕이나 향수로 커버하면 되지. 그렇게 입냄새가 나지 않게 했다. 하지만 이가 완전히 검게 변해버렸을 땐 역시 이건 좀 그런가? 괜찮아. 마스크하면 들킬 일도 없고 병도 안 걸리고 오히려 좋지. 아예 남에게 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선택지는 있어도 이를 닦는다는 선택지는 내게 없었다. 하지만 이를 닦지 않은 지 30년이 지난 어느 날 결국 위생에 게을렀던 지난 30년의 세월이 화를 불러왔다. 말 그대로 눈에서 불이 날 것 같고 마치 뼈에 사포질을 하는 것만 같은 충격적인 고통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이다. 지금까지도 몇 번인가 이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적은 있었다. 하지만 이거 자꾸 견디면 그만이지. 아픔을 넘어 이가 녹아 사라질 때까지 나는 버티고 또 버텼다. 하지만 이번에 찾아온 고통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였다. 턱 주변을 관통하는 끔찍한 고통에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입에선 침이 흘러나왔다. 난 그 상황에서 그저 몸부림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얼마나 오래 고통 속에서 견딘 걸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고통이었어.
조금 고통이 사그라들었지만 조금 전과 같은 고통이 또다시 찾아온다면 그땐 정신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아픔에서 회복해 잠시 정신을 차려보니 목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다. 그리고 오한과 권태감이 찾아왔다. 이가 아픈데 목이 부풀어 오르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상했다. 결국 나는 아픔과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치과에 가기로 했다. 이게 뭐야? 치통으로 고통하는 내 입속을 보고 의사는 구역질을 했다. 그런 다음에 진찰에 들어간 그는 이건 이가 전부 괴사한 상태예요. 내 입속은 이미 잇몸이고 뭐고 전부 썩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를 안 닦으신 거죠? 그게 한 30년 전부터인 것 같은데요. 30년이요? 내 말을 들은 의사는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놀라워했다. 이를 닦지 않으면 입안에 치태가 쌓이게 되고 이걸 방치하면 이게 치석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 치석을 방치하면 치주 질환을 일으키게 되고 잇몸이 약해져 이가 빠지게 된다고 했다. 그때 내게 남아있던 치아는 11개였지만 안타깝지만 11개 전부 뿌리부터 썩어 있어요. 썩었다고요? 그 말을 들음과 동시에 한꺼번에 오한과 권태감이 나를 덮쳐왔고 나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큰일이야! 이 사람 악골고렴일지도 몰라! 빨리 큰 병원으로 옮겨! 네. 그때 이미 체온이 40도 가까이 올라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급히 검사해본 결과 충치에 의한 악골고렴 같아. 그것도 꽤나 진행된 상태라 긴장을 놓을 수가 없겠는데 이건 폐혈증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간 이를 닦지 않은 결과는 끔찍했다. 악골고렴이란 턱뼈가 염증을 일으킨 상태를 말한다. 물론 일반적으로 뼈가 염증을 일으키는 건 극히 드문 일이지만 턱뼈는 이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치나 치주 질환이 원인이 되어 균이 침식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있다고 했다. 그렇게 나의 의식은 멀어져 갔다. 이거 위험한데. 의식장애 증상이 보이기 시작했어. 혈압도 내려가고 있고 충치균이 혈액에 들어간 건 아닐까요? 악골고렴이 진행되면서 염증 부분에서 균이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피가 전신으로 퍼지는데 그렇게 되면 폐혈증이 되어 죽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진다고 한다. 그렇다. 충치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하네다 씨,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결국 나는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인해 쇼크에 빠져 그대로 일어나지 못했다. 이럴 수가. 이건 도저히 어떻게 손 써볼 방법이. 30년이 넘도록 충치를 방치한 결과 목숨을 잃고 만 것이다. 이탈리아에서는 충치를 방치한 것이 원인이 되어 18살의 소녀가 목숨을 잃었고 미국에서도 충치 때문에 어린아이가 사망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충치는 정말 무서운 것이다. 자연 치료란 애초에 기대할 수 없고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리스크만 높아질 뿐이니까. 그냥 이 잘 닦을 걸. 여러분은 나처럼 이런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날마다 이를 닦길 바란다. 제 이름은 류코라고 합니다. NC에 거주하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니,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제게는 5살 난 아들이 있습니다. 아이,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멍멍이다, 멍멍아! 미운 5살이죠. 뭐든지 궁금해할 나이라. 드럭이다, 빵빵! 차도로 가면 위험하다니까. 데리고 다니기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정신없는 날을 보내던 중 어머? 누가 이사 왔나? 어느 날 아무도 살지 않던 옆집에 젊은 부부가 이사 왔습니다. 이번에 여기 이사 오신 분들이죠? 저는 옆집 사는 사람이에요. 예. 빨리 가자. 인사차 찾아가 봤지만 그다지 사교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요즘엔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꺼리는 성향도 많고 이웃사촌도 이제는 옛말이니까요. 고우타, 옆집에는 무서운 형 누나들이 사니까 막 가면 안 된다? 그러니 아이에게도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집이니만큼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어서 또 어제랑 다른 차네. 친구가 많은가? 집 앞을 지날 때면 어쩔 수 없이 힐끔힐끔 보게 되더라고요. 매일 마당에 빨래를 널러 나올 때면 옆집을 가만히 살펴보고는 했는데 오늘 온 사람도 생긴 게 영. 옆집을 방문하는 사람은 열이면 열, 개성 넘치는 생김새를 하고 있었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보는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저도 압니다. 여보, 옆집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 왠지 수상하지 않아? 수상해? 양아치 같아 보인다고 하나? 불량배처럼 생긴 사람들이 자꾸 와. 하필이면 그런 무서운 사람들의 옆집이라니.
하지만 너무나도 불안했던 나머지 남편에게 말이라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봐야 아직 무슨 해코지를 당한 것도 아니니 신고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당분간은 코우타가 그쪽으로 못 가게 하는 수밖에 없겠는걸? 알았어. 그날은 그렇게만 결론이 났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최대한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지만 옆집에서는 걸어서 1분도 안 되는 거리이다 보니 이 새끼가 확 죽여버린다. 가끔 험악한 말소리나 물건을 부수는 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물론 이 소리가 아이에게도 들렸던 탓에 엄마, 옆집 사람들 싸워? 그런가 봐. 빨리 화해했으면 좋겠다. 그치? 열심히 둘러대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험악한 소음과 함께 산 지도 한 달이 지나니 인연이 험한 꼴 보고 싶어? 잘못했어요. 누가 봐도 정상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윽고 저희는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어딘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놈들 도대체 생각이란 게 있는 게냐? 마치 벼락 같은 호통이 옆집에서 들려오는 겁니다. 그런 중년 남성의 목소리는 처음 듣기에 어쩐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래, 엄마?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옆집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익숙해진 나머지 그날도 별 생각 없이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 주의 주말에 저는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동네 산책에 나갔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갈까? 바비큐 파티 하자! 아이는 예전에 강가에서 벌였던 바비큐 파티를 아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렇게 옆집을 지나려던 순간 바비큐 파티다! 아이가 마당을 가리키며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보아하니 옆집 부부가 마당에서 무언가를 굽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바비큐 파티 할래요! 료타, 그만해! 무심코 뛰쳐나가려는 아이의 손을 끌었지만 어쩐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고기를 굽는 것 치고는 풍기는 냄새가 영 이상한 겁니다. 무슨 이런 냄새가... 소스의 고소한 냄새는 어디 가고 어디선가 맡아본 듯한 역겨운 냄새가 이내 깨달았습니다. 그 냄새는 몇 년 전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맡았던 아빠, 그 냄새랑 똑같아. 사람의 시체를 태울 적 나던 냄새였습니다. 이 사실을 전하고자 남편을 보았지만 이미 그이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거기 경찰이죠. 옆집에 사는 사람이 마당에서 사람을 굽고 있습니다. 남편은 한눈에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나도 바비큐 파티 할래! 뭐야? 고우타, 가지 말라니까! 사람을 굽다니, 이 악마 같은 놈들. 저는 아들을 안아들고서 곧장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었음에도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 살인마라니. 엄마, 왜 그래? 괜찮아. 조금만 기다리면 경찰이 올 거야. 저는 겁에 질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릴 때까지 벌벌 떨었습니다. 이후 옆집 부부는 살인 및 시체 유기로 체포되어서 저는 남편과 함께 사정 청취를 받았습니다. 네? 피해자가 아내분의 아버님이었다고요? 예. 그 자리에서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듣자 하니 옆집 남편은 원래부터 뒷골목에서 유명한 건달이고 부인은 잘 사는 집 아가씨였다고 합니다. 이딴 집구석에 더는 못 있겠어. 어디든 좋으니까 나 좀 도망치고 싶어. 좋지. 아무도 못 찾을 만한 곳으로 데려가 줄게. 그렇게 사랑의 도피를 떠났다고 합니다. 당연하지만 부인의 아버지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에이코, 오늘이야말로 같이 돌아가자꾸나. 그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딸을 찾았고 이윽고 두 사람의 거처를 찾아 무작정 뛰쳐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부부는 약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딴 것도 애비라고 죽여버려! 부숴버려! 결국 그는 친딸에게 살해당하고야 맙니다. 이렇게 가슴 아픈 사건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법적인 약물 오남용에 살인까지 했으니 형량이 꽤 무거울 겁니다. 하지만 이제 옆집에 그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니 어쩐지 마음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옆집은 재수가 없다며 집을 허물어 지금은 주차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생각만 하면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려. 이웃은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결국 인생은 운빨이라는 거지. 그 사건 이후로 누가 주변에 이사를 올 때면 괜히 걱정부터 하게 됩니다. 반드시 지켜내고 싶은 작은 생명. 말리지 마세요! 제 손으로 갈라서 애 꺼낼 거예요!
모니카!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만큼은 구하겠어. 내 이름은 모니카. 멕시코의 한 시골 마을에 사는 주부다. 보이는 것과 같이 내 뱃속엔 새 생명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지금 나는 남편과 시부모님, 이렇게 넷이 살고 있고 아이는 아직 없다. 모니카, 집안일은 내가 다 할게. 넌 몸 조심해야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래서 이 집의 대를 이을 아이를 품은 나에 대한 기대가 크다. 뱃속의 아이는 건강하지만 출산을 앞두니 불안해지기도 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상기가 돌면 어떡하지? 그러게 산부인과 있는 큰 병원은 차로 8시간이나 걸리는데. 구급차를 부른다 한들 늦을 수도 있다. 미리 입원하면 좋겠지만 돈을 생각하면 차마 그럴 수가 없다. 내가 무능해서 미안해. 에이, 아니야. 그러지 마.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조산원한테 아이를 받아달라고 한다. 근데 조산원분도 나이 꽤 많이 드셨지. 맞아. 80살이시니까 이렇게 나이 많은 분한테 맡기긴 불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 남편은 시아버님과 함께 농사일을 했고 나는 어머님과 집안일을 했다. 얼마 안 남았구나. 네, 저도 너무 기다려져요. 이렇게 한 달 정도를 보냈다. 여름과 함께 무더위도 가시고 가을이 찾아올 때쯤 빨래를 널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복부에서 허리까지 통증이 왔지만 못 움직일 정도는 아니었다. 진통이네. 움직일 수 있을 때 준비해놔야겠어. 지금 병원에 가기엔 늦었다. 여기서 어떻게든 해야 한다. 어머니, 저 지금 진통이 왔어요. 세상에나! 빨리 조산원을 불러야겠네. 그 말과 함께 어머니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늦어도 30분 안엔 조산원이 오겠지. 여보, 나 진통 왔어. 뭐? 나도 지금 당장 갈게. 이제 해야 할 일은 다 했다. 남은 건 마음을 굳게 먹는 일 뿐이었다. 조금씩 커져가는 진통을 참으며 조산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뛰쳐들어왔다. 큰일 났어. 네? 왜 그러세요, 어머니? 어머니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를 꺼냈다. 조산원이 3일쯤 전에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정말 죄송하지만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도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제자도 없냐고 물어봤지만 마을에 젊은 사람이 없어서 조산원은 저희 어머니밖에 없었어요. 그렇군요. 공교롭게도 이제 우리 마을에 조산원은 없다고 한다. 상황이 좋지 않다. 당장 구급차를 불러도 병원에 가려면 10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남편 차를 타고 가도 8시간은 걸릴 것이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릴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머니와 둘이서 할 수밖에. 어머니, 병원엔 못 갈 것 같아요. 여기서 나을게요. 뭐라고? 조산원도 없는데? 어머니는 내 말을 듣고 당황한 것 같았다. 이런 경험은 없을 테니 당연한 거겠지. 어머니, 제발 부탁이에요. 이 아이만은 예전처럼 보내고 싶지 않아요. 알겠다. 그러나 이 한마디에 어머니는 결심을 하신 듯했다. 사실 예전에 한번 아이를 떠나보낸 적이 있다. 우리 아이가 왜? 죽을 고비를 넘긴 후에 안아올린 아이한테선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때 아이의 차가운 감촉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지금의 아이를 갖기 전까지 나는 우울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다. 걱정 마. 괜찮아. 남편은 날 위로해줬지만 남편과 시부모님의 기대를 배반했다는 사실과 죽은 아이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두 번째 임신을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몸 관리와 식사 등 모든 것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이런 일로 병원이 뭐 조선원이 없는 게 뭐 어쨌다고? 난 절대 포기 못해. 그러던 와중 양수가 터졌고 점점 심해지는 진통을 필사적으로 참았다. 모니카, 힘내렴. 두 번째 출산이라곤 해도 허리가 끊어질 듯한 이 아픔엔 전혀 익숙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얘야, 아기가 발부터 나왔어. 어떡하면 좋지? 그럴 수가. 뱃속 아이는 여가였던 것이다. 뱃속 아이의 위치를 태위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머리가 아래로 간 두위 자세로 있다. 머리가 위쪽으로 가게 되면 골반태위라고 하는데 이 경우엔 아이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 병원까진 아니더라도 조산원이라도 있다면 어떻게든 해볼 텐데. 모니카, 어떡할까? 어쩌지? 어떡하지? 통증 때문에 흐려진 머리를 열심히 굴리다 보니 한 가지 아이디어가 번뜩였다. 이 방법은 나와 아이 모두한테 위험하겠지만 어머니, 부엌에서 칼이랑 도수 높은 술 좀 가져와 주세요. 알겠다. 망설이고 있을 시간이 없다. 잠시 뒤 어머니가 가져온 술과 칼을 받아들고 감사합니다. 어머나, 모니카! 단숨에 들이켰다. 데킬라를 마취제로 쓸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얘! 너 뭐 하는 거야? 마취요. 이걸로 배를 갈라서 아기를 꺼낼 거예요. 역시나 어머니는 내 말을 듣고 말문이 막힌 듯했다. 그러면 안 돼! 저도 알아요. 근데 안 그러면 애를 못 꺼낸다고요! 진통의 힘을 빌려 어머니를 설득했고 결국 나는 칼을 집어들었다. 각오를 했다곤 해도 내 손으로 내 배를 가르는 건 역시 무서웠다. 그래도 아이랑 나 둘 다 살려면 이 방법밖엔 없어. 나는 무서움을 떨치기 위해 큰 소리를 내며 배 위로 칼을 내리찍었다. 그 순간 배에 엄청난 고통이 퍼졌다.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아픔이었다. 너무 아파서 정신을 잃을 것 같았지만 이 고통이 중요해! 느껴지는 아픔은 칼날이 어디까지 들어갔는지를 알려주었다. 눈물이 났고 손도 계속 떨렸다. 하지만 두 번 다신 아이의 차가운 사체를 안고 싶지 않았다. 이 아이만은 무사히 낳겠어! 나는 그 마음 하나로 배를 갈랐다. 심한 출혈과 고통으로 머리는 돌아가지 않았고 시야도 흐려졌다. 모니카! 됐어! 애는 무사해! 어머니와 아이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나는 의식을 잃고 말았다. 눈을 뜨니 병원이었다. 여긴... 정신이 들어! 다행이다! 남편의 품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이를 봤을 땐 안도감이 밀려와 긴장이 풀렸다. 듣자하니 내가 의식을 잃고 나서 남편이 나랑 아이를 병원에 데려왔다고 한다. 엄마가 당신 상처를 꿰매주신 덕분에 위기를 넘겼어. 그랬구나. 어머니께서 무턱대고 그런 짓을 하다니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의사 선생님께선 이 상황에서 아이와 엄마 모두 무사한 건 기적이라고 하셨다. 아이를 구할 수 있었던 건 환자분의 모성 덕분이겠죠. 이런 말을 들으니 좀 쑥스러웠다. 그 이후 나는 무사히 퇴원해 집안일과 육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너희 엄마처럼 무모한 사람은 되지 말거라. 어머니도 참... 난 지금 행복하다. 나는 만면의 웃음을 띤 채 순간 접착제를 남편의 하복부에 가까이 가져갔다. 이게 이 모든 일의 원흉이다 이거지?
얼른 막아버리자. 막는다니. 안 돼. 내 이름은 콘도 유키에. 요즘 많이 바빠? 요 며칠 예약이 꽉 찼어. 그래? 그래도 너무 무리는 하지 말고.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는 그럭저럭 괜찮은 형편의 30대 여자다. 물론 나는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슬슬 기사님이 올 시간이네.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부동산 회사에서 지금은 전무라는 중책을 맡고 있으니까. 출근 준비를 마치고 거실에 가니 테이블 위에는 남편의 핸드폰이 눈에 띄었다. 핸드폰 놓고 갔나 보네. 가져다 줘야지. 하지만 후에 이 핸드폰이 내 안에 악마를 깨우게 된다. 남편 타케루는 잘생기고 카리스마 넘치는 미용사다. 나보다 5살 연하로 인기도 많다. 유키에 씨, 피부도 그렇고 머릿결도 그렇고 너무너무 고우세요. 그래요? 내가 그의 단골이었던 게 우리의 시작이었다. 먼저 타케루의 가게에 들르도록 기사님에게 말씀드린 후 뒷좌석에 앉자 손님인가? 잠금 화면에 메시지가 표시되었지만 그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가게에 도착하자 어째서인지 타케루는 가게를 비운 상태였다. 네? 오늘 안 나왔다고요? 사모님 회사에서 파티가 있다고 하셨어요. 분명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예약이 꽉 차 있어서 바쁘다고 했는데. 어머, 내 정신 좀 봐. 너무 민망해서 그런데 제가 여기 온 건 남편한테 비밀로 해줘요. 그 자리는 어찌어찌 잘 넘어갔지만 가슴속에서 의심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우린 부부관계도 다른 사람들 하는 만큼 했다. 오늘 어때? 자기 피곤하지 않아? 아유, 피곤하긴. 결혼 전부터 타케루는 성욕이 매우 왕성한 편이었으니까.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질보다는 횟수라는 느낌이라 아쉬웠다. 배고프다. 여보, 야식 좀 차려주라. 응? 그가 인기가 있는 건 외모와 화려한 언변덕이 컸다. 그래도 난 타케루를 사랑했고 어리고 멋있는 연하 남편은 내 자랑이었다. 스키장... 뭐? 스키장? 누구야 그녀는? 하지만 결혼하고 수년간 여러 여성들의 그림자가 아른거리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밤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돌아온 타케루를 난 슬쩍 떠보기로 했다. 핸드폰 놓고 갔던데 괜찮았어? 계속 가게에 있었는데 뭘. 하지만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하는 그를 보니 마음이 차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다. 나는 곧바로 흥신소에 타케루에 대해서 조사해달라고 연락했다. 네,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보수는 섭섭치 않게 해드리죠. 이때까지만 해도 난 연장자의 도량으로 냉정하게 대응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조사보고를 받은 난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뭐? 양다리도 아니고 7다리를 걸쳐? 게다가 거의 매일 2탕씩 뛰었다고? 타케루는 일본 일초를 아껴가며 성심성의껏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난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보고서에 있던 성인 가게를 직접 방문하기로 했다. 아유, 콘도 씨라면 저희 가게 큰 손이시죠. 콘도 씨 파트너 되세요? 뭐 그렇죠. 남편이 꽤나 흥청망청 돈을 써댄 모양인지 점원에게 감사 인사를 받기까지 했다. 이런 굴욕 태어나 처음이었다. 타케루 그 인간은 결혼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인간도 아니야, 이 짐승 새끼. 내가 지옥에 보내줄 거야.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향한 증오 또한 걷잡을 수 없었다. 죽고 싶어질 만큼 잘근잘근 밟아주겠어. 나는 타케루의 가게에도 거액을 출자한 상태였다. 이번 이혼으로 곤란해지는 건 내가 아니라 그였다. 그래도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뭉개버릴 방법을 생각해내야 돼.
이왕 시작한 일 제대로 궁지에 몰아넣어주겠어. 타케루가 실시간으로 관계를 갖고 있는 7명의 여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 역시 이 25살짜리 회사원이 딱인데. 내 계획의 공범이 되어줄 사람을 엄선했다. 밀회 장소나 빈도, 소요 시간 등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여자랑은 꽤나 친밀한 관계인 것 같았다. 불쌍하게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게다가 그 쓰레기는 자신은 독신이라고 속여 여자들과 만나고 있었다고. 우선 난 그녀와 접촉했다. 딱히 그쪽을 고소할 생각은 없어요. 단지 나한테 좀 협조해줬으면 해요. 협조요? 총명한 그녀는 곧바로 내 의도를 이해했다. 게다가 흥신소에서 받은 조사 보고와 그간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타케루의 만행을 폭로하자. 용서 못해. 믿었는데. 나는 훌륭하게 그녀의 복수심을 자극해 협력자로 설득할 수 있었다. 인가에서 떨어진 별장을 예약하고 우리는 신중하게 계획을 짜나갔다. 치키코 씨는 타케루가 눈치채지 못하게 여기 별장으로 불러주시면 돼요. 맡겨주세요. 그리고 드디어 복수의 날이 다가왔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예정대로 별장에 도착했다. 지키코, 손목 아픈데 좀만 풀어주라. 그건 안 돼. 침대 위로 즐거운 듯한 얼굴을 한 채 양손이 묶인 쓰레기 자식의 모습이 보였다. 플레이의 일환이라 믿고 의심도 없이 하반신이 흥분한 모습이 보기 힘들었다. 이런 취향이었어? 참. 저 꼴을 보니 정말 죽이고 싶어진다. 츠키코를 어떻게 해보려고 입을 놀려대는 타케루에게 주체 못할 분노와 혐오감이 솟아올랐다. 나는 타이밍을 봐서 이 쓰레기 자식 앞에 등장했다. 어머, 보기 좋아라. 그쵸? 왜 당신이? 나를 발견한 그의 얼굴이 핏기가 가시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재밌는 건 지금부터라고. 같이 있는 우리를 보고 눈치 빠른 그는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이 끝난 모양이었다. 잠깐만.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입 다물어. 추잡스러우니까. 땀을 뻘뻘 흘리며 애원하듯 소리쳤지만 그따위 말들이 지금의 내 귀에 들릴 리 만무했다. 자기 아랫도리가 잘못했지? 그냥 막아버리는 건 어때요? 좋은 생각이다 그거. 난 순간 접착제를 손에 들고 뚜껑을 열어 쓰레기 녀석의 하반신에 가까이 가져갔다. 튜브를 손가락으로 누르자 투명한 액체가 구멍을 통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마! 이거 대박이다. 구멍이 완전히 막혔잖아. 어떡해. 이제 화장실도 못 가겠네. 우린 깔깔 웃으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다. 어차피인 거 뒷구멍도 막아버릴까? 좋은 생각이에요. 한 통 다 들이부어주지. 한 번만 봐줘. 화장실은 어떻게 가라고? 하반신을 못 움직이게 붙잡은 다음 그의 엉덩이에도 접착제를 대량으로 주입시켰다. 침대 위에서 애처롭게 흐느껴오는 그 전부밖에 없어. 화장실은 어쩌라고? 평생 참으면 되지. 괴로움에 떠는 쓰레기 자식을 안주 삼아 우리는 그날 밤 계획 성공의 축배를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몹시 괴로운 듯한 소리에 잠에서 깨 복도로 나와보니 그것도 작은 것도 볼 수가 없어. 살려줘. 해뜰 무렵 구속해뒀던 손목을 풀어줬지만 그가 당면한 문제는 손목이 아니었던 모양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천둥이 치는 듯한 파열음이 들림과 동시에 그의 약한 엉덩이 살을 찢고 배설물이 튀어나오고 만 것이다. 변뇨와 땀, 눈물, 그리고 수치심으로 범벅이 된 타케루는 우리에게서 핸드폰을 뺏어 들더니 도망치는 토끼처럼 뛰어서
살려줘! 경찰에 연락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인과응보인 걸까? 발을 잘못 디딘 타케루는 계단에서 넘어졌고 앞이 막힌 상태로 하복부를 강하게 부딪힌 탓에 꽉 차있던 방광이 터지고 말았다. 전화를 받고 달려온 경관이 구급차를 불러 타케루는 병원에 이송되게 되었지만 이 사람 숨을 안 쉬는데? 설마 벌써... 네, 이미 늦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당신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타케루는 옮겨진 곳에서 사망했고 우리 두 사람은 그렇게 체포되었다. 무슨 짓을 한 건지 아나? 그치만 그 사람은 여자의 적인걸요? 그리고 지가 계단에서 넘어진 걸 어쩌란 말이에요.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한 복수예요. 우리 나름의. 물론 우리가 한 일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법의 처벌을 달게 받아야겠지. 하지만 배신당하고 상처 입은 우리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은 것 또한 사실이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인간이 버그를 일으켜버린 순간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들도 꼭 한번 보시길.